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민건강연구소 김선입니다. 잘 들리시죠?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 갖는 의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기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연구 개발과 생산과 공급의 공공성, 생산의 공공성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의 생산이 이제 연구 개발과 공급까지 포괄하는 거로 봐서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공공성을 보고요. 코로나19 백신의 이제 글로벌 동향,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공공성을 글로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한국 상황 순서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기획 간담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논의하는 자리로 이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코로나19 백신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기술의 어떤 생산의 공공성 운동에 참여해왔던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경험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목에서는 이제 의약품이라고 돼 있고 이 기획간담회 제목도 이제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지 이제 의약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지만 진단 키트, 마스크 등등 우리가 그 팬데믹을 쭉 거쳐오면서 다 경험했던 그 기술들의 이제 종류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각각의 이제 어떤 의료 제품이라는 것이 완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의 특성,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유용성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면 예방 기술, 치료제라고 하면 치료 기술, 그리고 진단 키트라고 하면 진단 기술, 마스크라고 하면 보호 기술. 이 이제 실제로 그것이 갖는 의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보건의료 제품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의 의의는 그것이 가진 이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중요성이 있겠고 어떤 구체적인 이런 상품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떤 그 판매를 위한 상품이 아닌 형태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식과 기술이 먼저이고 그것이 이제 생산되어 나오는 형태는 그 다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 이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기술이라는 거는 코로나19라는 질병, 나아가서 이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겠고요. 그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체제적인 구조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공공성인데요. 앞에서와 비슷한 지금 관점에서 기존의 그 개념이나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계속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제약산업이 아니라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산업은 정부의 정책과 관리가 없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아닌 연구개발 생산 공급의 주체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현실에. 그리고 체제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먼저이고 그를 위한 조직이나 양식이 그 다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합해 보면 제약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떤 그 의약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반면에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라고 했을 때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약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체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서는 혹시 체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건 국어사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에서 가져온 건데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무언가를 통제하는 규칙들의 체계, 체계나 경제 등을 운영하는 조직하는 특정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무슨 정치체제라든지 누구누구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체제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영역에서 특허 체제, 무역 체제, 뭐 여러 가지 수준에서 체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용법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국가 단위에서의 체제를 지칭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가들의 어떤 관통하는 일반화된 구조로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물론 이제 시민사회, 사회적 영역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에서는 주로 정부와 산업 간의 그리고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로서 정치 경제라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제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것인데 흔히 이제 국가나 정부가 직접 주체로서 나서는 것을 이제 공공적인 특징, 공공성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국가나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공적인 통제 없이 단순히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느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낮다, 떨어진다, 부족하다,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때 공공성은 대체로 이런 차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공적 주체에 대한 통제, 앞서 말한 것 같은 그리고 공적 자원과 민간 주체에 대한 통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과정에 대한 통제, 그래서 공개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목표와 결과에 대한 통제, 그래서 이제 공적 가치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보편성, 형평성, 사회정의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공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통제 이런 것을 흔히 지칭을 합니다. 이때에도 이런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앞에서 이제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라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와 산업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 간의 관계로서의 정치 경제라는 관점이 또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동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여서 간단하게만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신의 불평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의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접종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각국의 접종 역량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의 불평등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원인으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라고 이제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WHO 사무총장이 올해 1월에 WHO 집행이사회 폐회사에서 이제 했던 연설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를 여러 가지 차원, 총 5가지 차원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재난적인 도덕적인 실패다. 부유한 나라의 젊고 건강한 성인들이 가난한 나라의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노인들보다 먼저 접종을 받고 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실패. 이 백신 민족주의가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희생시키고 있고 특히나 여러 국가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더더욱이 사실은 경제적인 실패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슬라이드요. 과학적 실패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백신 개발된 초기에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전 세계 모든 지역,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 규제적 실패.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WHO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 이익이 가장 높은 부국에서 먼저 승인을 이제 신청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실패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거버넌스란 차원에서는 가장 실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서 결국엔 사실은 팬데믹이 더 연장되고 그로 인한 인간의 이제 고통, 경제적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백신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백신의 형평성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실 모든 국가의 이익이고 팬데믹을 빨리 종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 슬라이드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초기부터 잘 기억을 해보시면 1년 반 전을 이제 상기를 해보시면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WHO를 탈퇴하겠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독자 행보를 보이면서 그 와중에 EU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다. 미국이 사라진 자리에서 유럽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백신의 어떤 글로벌 연구개발 생산 구매 공급 협력체로 출범한 코백스에 대해서 얼마를 공유하겠다.
얼마를 지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상산을 늘어놓았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을 이제 필두로 유럽연합과 캐나다와 여타 이제 고소득 국가들이 코백스 밖에서 양자 간의 어떤 그 사전 구매 계약 형태로 백신을 사재기를 했고 그 국가들이 다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출범한 코로나19 관련된 기술의 기술을 공유하는 어떤 그 풀, 시탭이라고 불리는 그 풀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작년 10월에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그 세계 무역기구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고소득 국가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죠. 올해 5월에 이제 미국 정부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 불평등은 사실 이러한 모든 조치의 결과물이고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글로벌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강화시키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백신이 부족한데 특히나 코백스의 물량이 부족하고 코백스의 자체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강대국들의 백신 기부에 의존하고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 구매를 경쟁을 하고 무엇보다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백신의 가격이나 공급 일정 등의 일체의 정보가 비밀 유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백신 생산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시민사회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 일단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쟁하고 중저소득 국가가 의존하는 코백스도 물량이 딸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체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가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초국적 영리기업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 간 정부 간 경쟁이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이고 불평등과 부정의 심화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대안은 뭐냐? 그래서 기술적인 대안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초국적 영리기업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직접 재산을 공유해서 특허권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노하우나 그 생산 공정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더불어 이제 생산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제안되고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고 이것을 조금 더 체제적인 구조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연구개발과 생산과 공급 체제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간 주체에 대한 어떤 공적인 통제와 공적 주체와 자원에 대한 공적 통제, 공적 주체의 공적 역할 확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흔히 사실 공공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보건의료 공공성, 병원 공공성, 공공병원, 무슨 교육의 공공성, 여러 가지 공공성을 얘기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주로 사실은 조직이나 체계 단위에서 기껏해야 이제 국가 단위에서 논의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생산에 특히 공공성을 얘기할 때는 체계를 넘어 체제나 구조 수준의 공공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전지구적 대유행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제 그 전대미문의 팬데믹이어서 새로운 기술의 어떤 개발 그걸 위해서 이제 협력해야 될 필요성, 나아가서 충분한 양을 생산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급할 필요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건 사실 기존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초국적 기업에 비해서 국가들과 국가 간 기구는 어떤 우리가 공공선 혹은 공동선이라고 할지 공익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전지구적으로 연대 협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성이라는 표현은 한국적 맥락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서구에서는 공공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의 쓰지 않고요. 근데 이제 퍼블릭 섹터, 그러니까 공공 부문, 공적 영역의 역할 뭐 이런 표현을 흔히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주로 공적인 무엇으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사실 글로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여러 번 여기저기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인데, 작년 5월에 세계보건총회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공공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원이 두 가지예요. 연구 개발을 하는데 모두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공공재, 그리고 그것이 개발된다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당위, 두 가지 차원이 이제 글로벌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유럽연합에서도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비슷한 표현을 똑같이 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까지는 2020년 5월이고 여기서 이제 2020년 11월인데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접종에 따른 면역이 글로벌 공공재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유제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 넓게 보아서 시민사회의 의제였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공재라는 표현이나 개념이 적절하지 않고, 글로벌 공유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공공재와 공유제의 차이로 이제 모든 특허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벨상 받은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운동에서는 이거 다 떠나서 민중의 백신이라고, 피플스 백신이라는 표현을 캐치프레이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윤의 백신이 아니라 민중의 백신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썼고요.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공공재라는 표현과 공유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경제학 시간에 많이들 보셨을 그림인데, 소비에서의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재화에서, 그리고 이제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공재, 공유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뭐 국방, 치안, 외교, 소비에서의 경합성도 없고, 나의 소비가 너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특성, 그리고 혜택도 배제할 수 없어, 누군가를. 국방, 치안, 외교가 대표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공유재와 공공재의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배제성은 똑같은데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은데 소비에서의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는 일정한 사실은 그 총량의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나 자연자원이 흔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백신에 관련된 지식이나 백신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쓰는데, 뒤에 제가 다시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 경합성이 있으면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공유재가 더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글로벌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이제 환원돼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활용했던 공공선이나 공동선, 뭐 공익, 공적 가치 이런 표현은 활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보건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어쨌든 재화라고 생각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표현으로 가장 손쉽게 이해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팬데믹 대응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 자체가 본래 어떤 관리, 그러니까 정부 한 국가 단위로 보면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충분히 잘 생산되고 소비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이 핵심이고, 정부가 그 보편적인 접근 보장을 위해서 기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공적 지출, 공적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고안이 된 것입니다. 근데 글로벌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어떤 세계화된 시대에 국민 국가 수준에서 다뤄질 수 없는, 그리고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에서 필요하면서도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개입을 글로벌 공공재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국가 수준에서는 당연히 정책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반면에 글로벌 수준에서는 그 글로벌 국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성격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공공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글로벌 공공재에 많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통제, 그것을 넘어선 건강, 그래서 국가 간의 형평성, 그를 넘어선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의, 그리고 원조, 국가 간 원조, 그것을 넘어서 어떤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공정한 교역, 통화 안정성, 그를 위한 국가 간 기구, 글로벌 거버넌스 등등을 그 전에 이미 글로벌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불러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슬로건들, 뭐는 공공재고 뭐는 공유재다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구 집단 면역은 이제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구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공공재의 일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백신은 사실은 이제 재활하고 왔을 때 소비에서의 경합성이나 혜택에서의 배제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공공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쓰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 사실 그 백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 에센스는 소비에서의 경합성이 없고 사실 혜택에서도 이제 배제성이 없는데, 인위적인 각종 어떤 제도, 대표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독점 제도 등 각종 이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배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라는 논의에서는, 공유재라는 논의에서는 쓰는 것인데, 앞서서 이제 봤었던 글로벌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나아가면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성, 그리고 형평성과 정의라든지 그를 위한 국가 간 관리,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것도, 그 방금 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또 사실은 공공재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고 그 개념에 부합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더 익숙한 공적 가치나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부합하는 공적 가치와 그것을 위한 어떤 공적 관리, 이런 차원에서 훨씬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념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것을 이제 적용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이제 거의 사유제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공유제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인구 집단 면역, 근데 이제 백신 관련 기술과 지식은 사실은 공유제인데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해서 사유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진단을 이제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복잡하게 사실 살펴봤지만 가장 뒤에서 다시 나올 텐데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얘기하고 한국의 사례를 얘기할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체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국가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 그리고 나아가서 구조적 수준에서 다 이 공공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개별 국가 사례로 내려오는데, 해외 사례 먼저 살펴보고 그것과 비교한 한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백신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입니다. 영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백신 사재기를 제일 처음 했어요. 작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 백신 사재기를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백신을 승인하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긴 했는데, 그것을 두고 영국의 이제 산업비서관이 인류를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럽연합과 이제 갈등 국면에서 독일이나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게 국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쟁이 아니고 사람들의 건강과 삶에 관한 문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 제너 연구소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모두가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개별 초국적 영리 기업에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이전하면서 사실은 여느 백신과 다르지 않은, 물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생산을 충분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대하긴 했지만, 옥스퍼드 백신이 결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됐다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두 가지 페이퍼가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옥스퍼드 백신이 사실은 연구 개발의 97%를 공적으로 조달했다는 거. 이 공적 조달은 영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나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어떤 재단, 비영리 부문의 그 민간 부문도 공적인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조달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된 과정에 대해서 그 지적재산권의 이전 과정을 추적한 것이 오른쪽 페이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캐나다의 백신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입니다. 캐나다는 영국보다는 늦었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자국 제약 영역이 굉장히 이제 협소한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고소득 국가 중에서,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고소득 국가 중에서. 그런데 이제 수많은 백신을 사재기를 하고도 공급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최근에는 사실 접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전 세계 최고 접종률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진짜 초기에는 굉장히 그 정부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작년 5월부터 캐나다의 뭐 국립연구위원회가 중국 백신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해서 뭐 시설과 장비,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을 위해서 어떤 공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무산된 일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과거에 캐나다에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할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 더 이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부가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실패였다, 이런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기존에 사실 이거 1914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공공제약사가 원래 있었는데 70년대 이제 민영화되면서 89년에 이제 지금 유명한 초국적 기업이죠, 사노피 파스테르에 최종 매각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민영화했으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캐나다 정부가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적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3곳을 지정해서 지원 발표를 하고, 노바백스, 우리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한 곳이 유명한데 그곳과 위탁 생산 계약을 또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제약사를 민영화해서 이제 가져간 사노피 파스테르의 새로운 이제 공장 설립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 과거의 코너트랩이라고 하는 공공제약사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근데 시민사회는 물론 생산의 어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 자체로는 이게 어떤 접근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과 어떤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공적 통제가 없이 단순히 공적인 인프라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인도의 백신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입니다. 원조 백신 허브이자 세계의 약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도인데 지난 3월에 이제 2차 대유행을 엄청나게 겪었죠.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사실은 원활한 백신 공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복점. 독점은 한 기업이만 생산하는 거, 복점은 2기업만 생산하는 건데, 인도 혈청연구소라고 유명한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곳, 그리고 자체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받아서 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또 바랏 바이오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2기업이 백신 생산을 복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생산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도가 공적인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제약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과거엔 더 많았는데 사실 되게 많이 민영화를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부가 용이하게 가동할 수 있는 공적 생산 시설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2 민간 기업에만 이제 독점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이제 공공 연구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했고, 2 기업은 이 일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했다. 정작 그 인도 국민이나 인도산 백신을 기다리는 중저소득 국가의 그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인도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화답을 했는데, 백신 가격에 대한 컨트롤, 통제가 없는 문제, 공적 생산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 없이 영리 기업에서만 생산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사실 이것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이다. 사실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공공부문에서 생산이 됐었는데 현재는 90%가 민간에서 고가의 생산이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공적 생산시설을 가동해서 생산을 확대해야 되고, 민간시설도 생산을 확대하되 어떤 지적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인도 정부가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공제약사 3곳을 지원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고, 백신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안적인 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완전히 나쁜 체제, 완전히 좋은 체제라는 건 사실 이제 현존하지가 않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쁘고 덜하고라든지 이런 형태는 어떤 맥락에서 가능하고 저런 형태는 어떤 맥락이나 역사에서 가능한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우리한테 이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쿠바가 최근에 이제 최초로 중남미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완료를 했고 자국에서도 지금 허가를 받았고 여러 그 지역에서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바는 이제 국영 제약 산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공제약사에서 당연히 개발을 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개발한 백신을 그 기술과 지적 재산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유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허가를 이제 리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초기에 공공제약사가 나서서 그런 초국적 기업의 임상시험을 위탁하면서, 초기에는 사실은 물량이 없었으니까 위탁 생산을 통해서 물량을 하고, 임상시험을 참여를 하면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자체 백신 개발을 별도 진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태국은 사실 개발을 성공한 것은 없는데 초기부터 모든 플랫폼별로 하나 이상의 자체 백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연구기관이나 공공제약사가 주도하거나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2009년 신종플루 때 배웠다, 이렇게 그 태국의 관료들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자국주의, 백신 자국주의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금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는 거죠. 지금 mRNA, 태국에서 자체 개발한 이제 mRNA 백신, 지금 임상 1상을 한다고 한 지가 1년째인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RNA 백신도 심지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 이제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남아공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남아공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재권 유예를 처음 제안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WHO가 이런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트립스,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의 어떤 지적재산권 유예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그 고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들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초국적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자발적으로 공유해서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지원, 자원을 받았고 여기저기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첫 타자가 남아공의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원래 공공제약사였던 바이오백이라는 곳이 관여하는 컨소시엄에 지금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태국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있는 고소득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시탭이라고 하는 거, 코로나19에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는 그 플랫폼에 참여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스페인의 공공연구기관, 국가연구위원회가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관련된 그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한국 상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민중건강운동 차원에서 여러 개 이제 이슈 브리프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 백신 연구 개발을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 차원의 그 단계에서,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공적 통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나 이제 한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통제 장치도 없다는 점을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리프를 발표를 했고요. 작년 말에 이제 를 기준으로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발표했던 이 브리프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공공연구기관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개발 그 결과에 대해서 민간 기업으로 독점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짚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백신 생산에 대해서도 사실 공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사실 지난 5월에 그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해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후에 G7 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은 G7이 아니죠.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왔습니다. 영국에.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제도적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특허청이 이제 절대 빠질 수 없죠.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향후 1년간에 코로나19 백신 분야의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하겠다. 이건 이제 특허 출원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서도 우선 처리를 해서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 대상으로 공공연구개발 사업, 공적인 지원을 받은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독점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거,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백신은 없으니까 위탁 생산되는 백신이죠. 개발 백신이 아니라 임상시험용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을 생산 중인 기업의 그 생산 기술에 관련된 특허 출원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앞에 옥스포드 백신이 어떻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되었나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이라는 건 원래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생산은 원래 제약기업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인지 생산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어떤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 생산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특히나 공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생산시설이 존재하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통제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브리프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대표적으로, 사실은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안동과 화순과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공적 생산시설이 존재하고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해외에서 개발된 그 가말레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국내에서 이제 개발 중인 백신의 위탁 생산, 그러니까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공적 재원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산업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제 활성화 등 막연한 목표를 표방하면서 민간 기업의 백신 생산을 대신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적 통제 기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슬슬 이제 끝나가요.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 이제 제목이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의약품의 공공성이라는 거는 공공재냐 아니냐라는 논의냐, 흔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고요.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 공공제약사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고요. 사실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거는 생산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이고, 생산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대안 모색에 관심이 있고,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생산 체제 역시 일정한 형태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생산 시설이나 자원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공적 통제도 받지 못하고 어떤 공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이제 선착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수준, 글로벌 수준, 구조적 수준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글로벌 수준을 얘기했다가 이제 해외 사례로 내려왔는데, 국가 수준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제 사실 실천적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체제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는 개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국가 수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사실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의약품 접근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운동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사실 되게 나쁜 분들, 저쪽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긴 하지만,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혹은 근거 없는 이데올로기적 선동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 운동의 어려움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약 산업이라는 모델이 워낙 강력하고, 대안적인 생산 모델이 없거나 흔치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도 사실 완전히 이상적인 대안적인 공공적 체제라고 제안드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흔치 않고, 그마저도 맥락이 매우 다르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적 구조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접근성이라는 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약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생산의 공공성 이런 거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정의 운동의 어려움이 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산량이 제한된 상태죠. 일단은 지재권이 공유가 안 됐고 유예가 되지 않았으니까 생산량은 제한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돼버렸고, 이 말은 결국 내 걸 희생해서
양보해서 나눠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 운동인 것이고, 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화학의약품처럼 쉽게 제네릭이 이제 이미 생산돼 있어서 활용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생산 공정 자체에 대한 지재권도 공유를 해야 되고 지식도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초국적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글로벌 거버넌스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의 어떤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 운동과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시민사회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의 공공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초국적 제약사의 어떤 이윤 추구,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계무역기구 설립 이후에 어떤 강화되어 온 지재권 체제로부터 모두를 위한 공평한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글로벌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초국적인 연대,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시민사회가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민사회에 연대하고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런 책무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은 어떤 독점 강화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 그 법 개정 요구,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접근성을 위해서 한국이 가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지재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한국 내에서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생산시설, 산업에 대해서 공적 통제를 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고요.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에 그 렘데시비라라고 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한 길리어드라는 기업이 그 약에 대해서 희귀약품 지정을 신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대 성명을 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이제 곧 철회를 했었거든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이제 국내 기업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것이 많은 공적 지원을 받은 결과물인데 그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를 했고,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었죠. 셀트리온 주주들로부터. 그리고 진단키트 산업에 대한 책무성 요구,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 백신 구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의 이 백신 수급 실패라는 프레임, 이것이 득세한 이후로는 사실 시민사회가 글로벌 정의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그 맥락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가진 도전과 과제인 것인데, 한국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대중적 공감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문제는 사실 한국 말고도 어떤 고소득 국가나 초국적 기업도 기술을 공유한 선례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또 이제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그것과 결합된 전 국민이 주주화된 이 상황, 동학개미로 이제 대표되는 이것과 사실 정부가 또 부채질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코백스라는 것을 둘러싼 굉장히 한국적 맥락이 있는데, 사실 코백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초기 디자인과 달리 됐지만, 처음 설계한 것은 돈이 없는 나라도 최소한의 최우선 인구에게 똑같이 공급되게 하겠다는 이제 이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고소득 국가가 지고 중저소득 국가는 부담을 안 지고 동일하게 접근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글로벌 공공재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구현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의적 이상의 형평성의 어떤 궁극적인 그 제도적 구현일 것인데, 결국 뭐 당연히 되지 않았죠. 어떤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백신 자국주의를 비판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코백스를 통한 조달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백신 사재기에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뒤늦게 이제 백신 구매 대열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들이 다 코백스에 이제 공여를 했지만, 한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백스에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재기를 따로 다 해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제 백신 구매 경쟁에 패자가 된 상황이고, 세 번째 어려움은 지금 가장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이 글로벌 백신 허브론을 둘러싼 이제 어려움입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그럼 글로벌 정의를 위해서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냐. 그나마 우리가 생산 역량이 있으니까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고 한국 경제도 살고 한국 산업도 살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생산한 백신을 여차하면 한국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정부의 지금 입장인데, 사실 이제 앞서서 쭉 살펴본 것처럼 공적 통제가 없이는 그냥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윤으로 그냥 귀결될 뿐이라는 것이고,
수출을 위한 국익 도모가 아니라 전지구조로 공평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어떤 슬로건이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들리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맥락도 과거와 굉장히 다른데, 앞에서 이제 글로벌 운동의 맥락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한국이 과거에 무슨 글리백 투쟁이나 한미 FTA 때 투쟁 때만 해도 한국이 이제 제네릭 산업 위주고, 뭐 한국은 아직 더 개발돼야 되고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술을 수출해서 K방역에서 뭐 진단키트로 성공하고 수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고소득 국가, 엄연한 고소득 국가라는 것이고, 그럼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의 공적 책무성을 감시하면서 글로벌 정의를 위해서, 한국민의 접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까지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운동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공공성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단체 간의 연대가 폭넓게 충분히 이끌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단체 연대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시민사회 단체와 환자단체 간의 연대가 이제 없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운동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끝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역사적인, 구조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공재의 개발, 생산, 공급을 위한 자원 부담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어떤 규범적인 힘이 있지 않나. 문제는 사실 이런 어떤 당위가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간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근데 그래도 글로벌 시민사회 연대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희귀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시켰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도화선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남아공에서 시작된 HIV 에이즈 치료제 접근성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이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도화선언을 이끌어낸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정부가 백신 구매 경쟁에 마지막으로 결합한 것, 그리고 백신 수출 제한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트립스 위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성은 하지 않지만 강력한 반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코백스에 어쨌든 AMC라고 해서 중저소득 국가용 이제 원조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공여를 2번이나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걸 늘려가는 것 등은 단순히 어떤 국제사회의 힘이나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글로벌 시민사회 운동과 연대한 국내 운동의 감시도 큰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국 정치나 정당성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국민국가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데,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러한 시민운동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연구원은 아니고 저는 시민건강연구소와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회원인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이 공공성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어쨌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규범적 당위와 현실적 이해관계, 정치적 의제와 사이의 간극을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안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제문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이제 중간중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혹은 이제 작년 한 5월 정도만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처음에는 이제 한국은 비교적 좀 잘했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2월, 3월 이때는 이제 마스크 가지고 좀 시끄럽고, 그 다음엔 이제 진단 키트 가지고 좀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치료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렘데시비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다 안 되고 나서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백신이 그때부터 이제 아까 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국이 그 백신 허가를 하고 나서 이제 2020년 12월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계속 백신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아주 비관적인 전망으로는 2078년이 돼야 이제 중저소득 국가들이 맞춘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참 더 들을 거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사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할 것도 없고 전지구적으로 의약품, 그러니까 약이나 백신을 좀 잘 공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보고 있다가 워낙 시끄러우니까요. 워낙 시끄럽고 왜 우리는 빨리 안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틀린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어디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약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글로벌 공공재라는 표현이 뭐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렘데시비르 같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이제 글로벌 공공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런 이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좀 이걸 잘 배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다 인정하지만 알겠는데 그렇지만 현실적 이해관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거나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백신을 잘 공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되게 규범적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백신 사재기에 참여한 고소득 국가의 이제 말석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안동에 한국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막 쳐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호백수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도 됐던 게, 물론 이제 한국이 비교적 성과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국제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 그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라고, 공공성 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보던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뭐 이제 GNI에 뭐 0.1%, 뭐 0.3%, 뭐 0.4%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들이 다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돈을 쓰겠다고 하면 아니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돕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백신이 없는데 지금 무슨 코백스에 돈을 대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 화가 나긴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이 현실주의적 논변이랑 굉장히 힘이 세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현실론도 붙어 있고 민족주의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센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각자 도생하는 거, 각자 도생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비판하기는 되게 좀 쉽기는 한데, 이제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디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소위 이제 일종의 그 선동이 잘 팔리는 이유는 반대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정말 센 거죠. 백신 빨리 맞고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저녁에 누구도 만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외국도 가고 싶고 이런 소망이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계속 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푸냐,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풀려고 하고 백신 여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 자유롭게 말 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경제를 돌려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국가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백신을 맞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게 어떤 고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인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그러니까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주요 힘이나 경로로서 공공제약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글로벌 백신 허브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산업 진흥을 하면서 이렇게 백신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중의 역할이 있다, 이런 걸 넘어서 실제로 잘해야 된다, 이런 같은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백신 맞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놀러 다니고 싶고 뭐 돈을 벌고 싶고 뭐 하여튼 그 고통들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체제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나 국대 수준의 백신 정의 같은 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나의 즉자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좀 더 뭘 더 생각해야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어쨌거나 되게 지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대한 특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보통 대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특권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물적 기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더라도 내 문제로 연결되기가 잘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김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이제 생산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공공제약사 등쓰지 않는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이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적 생산체계하고 잘 안 맞는데,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좀 꾸겨서 어느 구석에라도 조그맣게라도 뭐가 있으면 이게 일종의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의 어떤 맹아 같은 게 돼서 이제 더 좋은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전망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민간 제약협회 같은 곳에도 심지어 이제 우리는 이런 필수 의약품 못 만드니까 공공제약사에서 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일정한 공공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너 트랩 같은 게 있었으면은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하는 거니까요, 캐나다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좀 공생적 기획인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떤 둘 중에 하나라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민국가 단위 안에서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일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없는 세계 체제 안에서 이런 힘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치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간적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제약사가 중요하고, 오히려 공공제약사가 이전의 의약품 접근성 논의에서 조금 더 중요했으면, 사실 지금 즉각적으로 더 힘이 있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지적재산권 유예하고 기술 이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나아지는 바가 있겠지만, 이게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이렇게 선언을 딱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일이 반대한다더라, 어디는 찬성한다더라,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논의가 되게 좀 정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고,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이전에 1년씩 걸리고 1년 반씩 걸리고 한다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게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공간적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 안에서 혹은 어떤 미국 안에서도 국민국가의 단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공적의약품 연구 R&D의 주체가 정부니까요. 정부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한 거니까 이제 그 국가의 시민한테 당연히 권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논리가 굉장히 쉬운데, 이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냈는데 왜 우리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저쪽에 뭘 더 해야 되냐, 이런 소비자주의적 논리가 되게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연대 이론이나 논리가 굉장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규범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오히려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얘기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서아프리카의 문제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계속 고통받고 이제 글로벌 헬스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국 공공성 하시는 분들이 뭐 개발해야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흘러갔던 건데,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새로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계약서나 지재권유예나 뭐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 이 지향을 누가 동의해 줄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그 기반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지식이 좀 추가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지식이 힘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복잡한 지식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백신은 좀 공평하게 맞아야지, 뭐 중저소득 국가라고 해서 뭐 어디라고 해서 백신을 늦게 맞는 건 곤란하지 않아? 이 정도의 느슨한 생각으로도 지지하는 시민들이 기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약품 생산이라고 하는 걸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기회가 있고, 기회는 그래도 비교적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누가 어떤 힘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백스가 뭐 여전히 좀 잘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유예 얘기가 뭐 심지어 작동하지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혹은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방식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게 사람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참 외국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NS에서 아니 뭐 중저소득 국가에도 이제 백신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코백스에 기부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이 돈을 기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런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좀 쓴소리지만 이게 코로나19 시대의 의학구 접근성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의제가 되고 단단한 지지 기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힘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거는 뭐 운동을 하시는 분에 비판이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회가 참 없고 어렵고 설명을 해도 그래도 백신을 빨리 구해와야지 이런 답이 돌아오는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건학 전공자고 이제 한창 이제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연구 용역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 보고서를 쓰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원래 잘했어야 된다. 평소에 잘했어야 문제가 지금 안 괴로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금 고통을 해결하는 길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개입할 수 없는 과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뭐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바꿀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걸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미래에 이제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개입하고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써서 보내놓고 나서 읽은 이제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대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핀란드가 겨울 전쟁이란 걸 이제 당시 소련인데 소련과 전쟁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지고 되게 뭐 석탄도 못 구하고 이런 되게 큰 문제를 겪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미래에 닥쳐올 문제를 이제 준비하는 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더라도 그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노력 자체가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지금 핀란드가 비교적 그 서유럽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것보다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제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지지 기반만 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시민운동의 일환인 거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기반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해서 사실 이렇게 6회에 가까운 큰 기획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국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이 사건과 움직임의 함의가 뭐고 전략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고 그걸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진정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래도 좋은 얘기인데 근데 뭐 좀 위선적인 거 아니냐, 뭐 체면치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방 냉소하는 그 보통 사람들의 굉장히 휘발적이고 얕은 관심과 선의에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없이는 의약품 접근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는 데 동안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일단 한국에 관련됐을 때는 되게 정책화돼서 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의약품 생산 공공성 얘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의 관점을 좀 다시 쓰고 다시 설명하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참 하면서도 좀 괴로운데요. 이 국면에서 되게 좀 저는 새로운 문제가 하나 발견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그 스스로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백신도 비교적 빨리 획득을 해오고 방역도 괜찮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유럽연합의 군용기로 이렇게 실어 날라 보내고 이런 외교들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제국주의를 정의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백신 민족주의를 강화하면 강화했고, 의약품 접근성에서 앞으로 나쁜 짓을 하는 한국을 옹호하면 옹호했지 반대로 갈 거라고 기대하기가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런 기쁨을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그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날 것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한국 사회의 문제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 국민국가의 경계를 좀 넘어서 세계의 문제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임초현이고요. 두 분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황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글로벌 의약품 생산 공급성 논의를 굉장히 총망라해 주셔서 유익했어요. 두 분 다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변형적인 전략 안에서 보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 선생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국 시민사회운동 말씀해 주시면서도 있었고, 진한 선생님께서도 지역적인 문제에 하나하나 끄달리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제약시설과 공적 생산시설인가 뭔가 뚜렷한 공포가 잡히는 게 없으면 운동으로서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생산 체제에 대한 비판과 다른 모색하고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 뒤로 나아갈지 생각하지만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아직은 저는 두 분의 설명을 들어도 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약품의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시민사회에서도 당연히 실제로 논의가 가치고 쟁점이 있었는지. 일단 그 신희연 선생님 말씀 질문이 훨씬 간단하게 길면 길어야 되겠지만 또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는 영역이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 혹은 그래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지나치게 상품화, 상업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문제였던 것에 대해서 비단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 상황, 뭔가 이제 그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문제가 도드라진 거죠. 물론 더 여러 가지 그 접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봄을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들이 의료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제실시라는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리는 제도, 강제실시라는 거는 원래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원래는 그 특허권을 가진 원래 개발한 자만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어떤 공중보건 위기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 재난 상황 이럴 때 그것을 그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국가가 이제 허락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이제 만들 수 있다, 그걸 침해했다고 보지 않고 그런 제도인데 특허법에서 이제 규정한 제도예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을 운동을 했던 그 시민사회 운동의 이제 역사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제 실시를 통해서 그 의약품을 지금 저 초국적 제약사가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공급을 중단하고 우리가 못 먹게 하고 있는데 강제 실시를 통해서 그 약을 대신 다른 곳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주장이, 환자들의 주장이 어떤 몫을 환자들의 나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연구도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보경 교수님이라고 연대 의료인류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그런 그 연구들이 있으니 저도 사실 그렇게 뭐랄까요? 이 기술적인 이해를 벗어난 풍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연구들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아마 조금 어떤 점이 더 유사하고 다르고 좀 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소영 쌤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길게 지금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저도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 토론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랑 사실 연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제 답변이 되게 길어질지도 몰라요. 얼른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일 먼저 하면 일단 좋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드리냐면 현 선생님 슬라이드 32편에서 내가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공공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공제약사나 공공생산 시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생산 체제에 대한 비판이랑 개안의 모습을 해보자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그게 잡히지 않는 청중들을 위해서 한 번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리워딩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리워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좀 들어보세요. 답변이 되는지 일단 해볼게요. 토론자 질문한 거랑 같이 해서. 그 토론자께서 그 공생적, 틈새적, 단절적 변혁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 세 가지의 이제 변혁 전략이 사실 이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유용성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살펴본 것처럼 여러 국가에서 공공성 모델 혹은 이제 공공제약사 모델조차도 사실 굉장히 다른 것처럼 그러하고, 사실 이제 운동의 관점에서도 운동 발전 단계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운동과 대중과 정치가 사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만 천착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에릭 올린 라이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그 공생적 전략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나마 이런 생산의 공공성이니 공공제약사니 논의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원래 제약산업이고 그건 지원내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최선인 게 지금 우리의 현재 주어진 조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시했던 쿠바 사례나 스페인 사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제약사를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또 들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과 지적재산권의 유예와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사실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강제실시 경험에서도 증명된 것인데 공적인 주체가 사실은 지적재산권 통제에도 갖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적인 예를 들어 공공제약사라고 친다면 공공제약사가 지적재산권을 통제했을 때 약도 싸게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 수 있고 공적 지출도 통제할 수 있고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여건들이 마련이 됐을 때 결합되는 것이겠지만 그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사실 이거는 다르게 반대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적 주체, 민간 주체를 통제하는 것보다 도리어 공적 주체 역할을 확대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의약품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병원, 최근에 이제 공공병원 확충 뭐 이런 논의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다른 어떤 공공민간, 공공성 뭐 강화 이런 논의에 대부분 사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제약사가 아니라 공공성을 주장을 한다고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짚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제약사가 뭐라고 말해도 다들 공공제약사라고 사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 수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강력하고 시험해 본 적 없는 수단이니까 해볼만 하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한국에는 생산 시설이 있는데 제약사는 아닌데 심지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제시를 해보는 거죠. 옵션이다. 옵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아무리 공공성을 얘기해도 다 공공제약사로 하면서 이해하는 프레이밍 자체가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을 다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항상 반대로 받아들여지니까 이해하는 편이지만 소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구호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항상 언론에서 항상 어떤 그 시민사회 운동 캠페인에서 아니면 대중들이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되게 슬프고 어찌할지를 모르겠지만 당장 현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주류 패러다임이 제약산업 아니면 기껏해야 공공제약사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생산의 공공성이다 공공제약사 아니고 체제다 제약산업이 아니고 체제 공공성이다 이 얘기가 어렵더라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담론의 발전 단계가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이고 주어진 조건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지식사회 지식운동 혹은 이제 기껏해야 시민사회 단체들의 사회 운동을 위한 그 담론 정도의 발전 단계인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의약품 접근성과 제가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을 분리하면서도 계속 같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의약품 접근성은 몰라도 그를 위한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라는 그 담론 혹은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건 너무나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새로운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세력이 있는가 슬프지만 사실 개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제가 특허권 면제가 아니라 특허뿐만이 아니라 노하우, 영업비밀 등등등 다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유예다. 아무리 말해봤자 특허권 유예, 특허권 중단, 특허권 면제라고 정도 이해하는 게 기껏해야 최소한의 대중 혹은 언론이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상태가. 근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특허권 면제라고 쓰면 또 대번에 임상의사들 아니면 과학자들 야, 특허권만 면제한다고 제네릭 생산할 수 있을 줄 알아? 바이오 의약품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식한 약사들, 무식한 시민사회단체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명한 전략이나 새로운 의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불평등한 권력 지형과 정치 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안타까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입니다. 변명해요. 저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또 이제 또 더 추가적인 변명을 하면 사실 이제 연구와 운동 그리고 정책 옹호 어드보컷이라고 하죠. 과 대중 선전 캠페인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국내 운동과 글로벌 운동 다 같이 함께 가면 너무 좋겠죠. 그 현실적으로 사실 한 단위, 한 조직, 한 개인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준환 쌤께서 예로 들어주신 한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고 그래서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그거에 대한 반향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다른 방식의 캠페인이나 운동을 해봐야 되는데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몇 명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다르게 저는 이제 담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쨌든 연구자니까. 근데 글로벌 정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내가 남는 돈 기부하는 것이 글로벌 정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코백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실은 코백스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남으면 돈을 줄게. 근데 백신은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거를 희생해서 내 백신은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돈은 줄 수 있어, 남는 거. 내가 안 쓰는 백신 줄 수 있고 유통기한 지난 건 줄 수 있는데 그걸 나누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정의 차원에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맞지 않는 거고, 근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시스템을 얘기하는 연구자나 활동가들은 이걸 구분을 해야죠. 개인 차원과 엄밀히 사회 차원은 다른 거라고. 개인 차원에서는 기부도 훌륭한 일이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실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되게끔. 그것이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 중에 하나가 코백스가 처음 아이디어는 굉장히 진보적일 수도 있었던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백스라는 제안이 있기 전부터 이제 오래 전부터 이 글로벌 수준에서의 어떤 약은 필요한데 개발이 안 되고 어떤 약은 개발돼도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 국가들은 이용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 개발은 고소득 국가에서 그 접근성이 제한되는 건 이제 중저소득 국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는 사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문제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들이 이미 제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가 자원을 모으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할 때 개별 국가가 하지 않고 글로벌 수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줄 때 조건을 붙여서 주는 거.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백스가 단순히 백신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코백스를 담당하는 가비와 세피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중에 세피라는 곳이 원래는 연구개발 지원하는 기구예요. 거기에서 돈을 주면서 연구개발을 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지원 한편, 가비가 그 개발된 백신을 사서 배분하는 거 한편, 이 두 개가 코백스의 세트예요. 이 세피 차원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 세피가 지원할 때 아무런 단서가 없었거든요. 대체로 특히나 지재권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주고 빨리 개발되면 오케이, 그러면 가비가 살게라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아니라 공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수십 년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비판이 모든 거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온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문단이 더 있지만 너무 핑계 같아서 이건 안 할래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원 선생님도 더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기한 선생님 질문 주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거 정도로 일단 가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뤄지는 것들이 대부분 상품으로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상품화의 논의 안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체계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체계 안에서 그게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논의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언할 때는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백신을 다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처럼 실컷 맞춰놓고 한 70% 맞췄어도 이제 계속 유행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번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눠주는 걸로 되지 않고 어쨌거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까지로 범위가 확장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돌봄을 탈상품화하는 것처럼 백신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라고 하는 거를 탈상품화하는 과정 자체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발음을 하고요. 이제 임수영 선생님 그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 선생님 길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저는 그 운동의 실천에서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공공성이 없어야 알게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문제가 보통 발생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걸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제서야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평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필요를 어떻게 포장할 거냐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만들고 저변을 높여놓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이었나? 2018년에 이제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에 그 허리케인 마리아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가 보통 관심사였는데, 문제는 이제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 상황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미국 전역에 수액을 공급하는 수액 공급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렇게 기후 있게 태풍에 취약하게 냅두는 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어떤 국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왔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